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4살, 아내는 62살인 은퇴 교사 부부입니다. 지금 저희는 시애틀 페더럴 웨이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어요. 마당에는 제가 직접 심은 토마토와 상추가 자라고 있고 거실 창문 너머로는 끝없이 펼쳐진 푸른 산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불과 3년 전만 해도 저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8억 원짜리 전세 아파트에서 숨막히는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지하철 2호선 대치역에서 사람들에게 떠밀려가며 출근하고 저녁에는 학원과 교통체증에 갇혀 집에 돌아오곤 했죠. 그때 저는 강남의 한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었고 아내는 같은 지역 초등학교에서 32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교직원 아파트가 아닌 일반 아파트에 살다 보니 전세금도 만만치 않았어요. 84제곱미터 아파트에 전세금 8억 원을 내고 살았는데 관리비까지 합치면 매월 50만 원 가까이 나갔죠. 그런데 정말 답답한 건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니, 돈 문제도 컸지만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바로 우리 아이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하루 종일 학원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평일에는 학교 끝나고 바로 수학학원 가서 저녁 9시까지, 토요일에는 국어 논술과 영어학원, 일요일에는 과학학원까지. 한 달 사교육비만 280만 원이 넘게 나갔어요. 제가 교사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아이는 항상 피곤해했고 스트레스로 머리카락이 빠지기까지 했습니다. 중학생이 탈모라니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학원비를 대느라 허리가 휘었죠. 강남에서는 그게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어느 날 아이가 엄마, 아빠, 나는 왜 매일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해요? 라고 묻더군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교사를 해오면서 정말 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우리 딸아이에게는 제대로 된 교육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무렵 아내의 동창이 시애틀에서 보내온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넓은 마당이 딸린 단독주택에서 바비큐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집 가격을 물어보니 70만 달러, 우리 돈으로 9억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강남 전세금과 비슷한 돈으로 단독주택을 살 수 있다는 말에 깜짝 놀랐죠. 더 놀라운 건 교육 이야기였어요. 그 친구 아이는 현지 공립학교를 다니는데 방과 후에는 축구를 하고 주말에는 가족과 하이킹을 즐긴다고 했어요. 한국처럼 밤늦게까지 학원에 다니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명문대학교에 진학하는 비율이 한국보다 높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미국 이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보니 미국에서는 교사 경력이 인정받고 특히 제가 가진 교직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해외에서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계산해보니 제 교직원연금이 월 320만 원, 아내 연금이 월 280만 원 정도 나올 예정이었어요. 합치면 월 600만 원인데 이 돈이면 시애틀에서 충분히 살 수 있겠더라고요. 특히 주택을 현금으로 사면 월세나 대출 이자 부담이 없으니까 더욱 여유로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계기는 따로 있었어요. 2021년 봄 코로나19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아이는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도 학원은 계속 다녀야 했어요. 학원에서는 다른 아이들은 다 나오는데 왜 우리 아이만 안 나오냐며 압박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시애틀에 사는 친구는 아이와 함께 캠핑을 가고 가족끼리 보드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고 했어요. 같은 팬데믹 상황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었죠. 마침 제가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 아내도 정년까지 2년 정도 남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결정했습니다. 미국으로 가자고. 주변에서는 모두 말렸어요. 나이 들어서 무슨 이민이냐, 영어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사냐,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데 하면서요. 특히 강남에 사는 부모님들은 강남에서 나가면 후회한다며 극구 반대하셨죠. 하지만 저희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딸아이도 미국 가서 진짜 공부하고 싶어요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공부가 아니라 입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2022년 여름 드디어 이민 수속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딸아이가 미국 시민권자였어요. 아이가 어릴 때 아내가 교환학생으로 1년간 미국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가족 이민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서류 준비하는 과정이 정말 복잡했어요. 무범죄 증명서, 건강검진서, 재정증명서 등등. 그런데 가장 어려웠던 건 강남 전세 아파트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전세 시장이 급격히 악화됐거든요. 저희가 8억 원에 들어갔던 아파트인데 갑자기 전세를 구하는 사람이 없어지더라고요.
집주인은 전세금을 6억 원으로 낮춰서라도 세입자를 구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저희는 2억 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이었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고민 끝에 월세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180만 원. 그나마 집주인이 협조적이어서 다행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한국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전세가 보장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상황이 바뀌더라고요. 전세 사기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었고 정말 불안했어요. 2023년 봄 드디어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시애틀로 가는 14시간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잘한 결정일까, 나이 들어서 새로운 땅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시애틀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기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공기가 정말 맑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미세먼지 때문에 늘 마스크를 쓰고 다녔는데 여기서는 깊게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처음 2개월은 렌트 아파트에서 살면서 집을 찾아다녔습니다. 시애틀 다운타운에서 남쪽으로 30분 거리에 있는 페더럴 웨이라는 동네를 추천받았어요. 한인들이 많이 살고 H마트도 있고 한인교회도 있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가보니 정말 좋더라고요. 한국 음식점도 많고 은행 업무도 한국어로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마음에 든 건 주택 가격이었습니다. 우리가 찾던 조건은 단독주택에 침실 3개, 마당이 있는 집이었어요. 한국에서 보면 최소 15억 원은 할 것 같은 집들이 75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억 원 정도에 나와 있더라고요. 강남 전세보다 조금 비싼 정도였죠. 여러 집을 보러 다니다가 운명의 집을 만났어요. 1995년에 지어진 2층 단독주택인데 침실 4개에 화장실 3개, 차고까지 있는 집이었습니다. 앞마당과 뒷마당이 넓어서 텃밭도 가꿀 수 있겠더라고요. 집 가격은 78만 달러였어요. 한국 돈으로 10억 2천만 원 정도. 저희가 한국에서 모아둔 돈과 전세 보증금으로 현금 구매가 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집을 보는 순간 아내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여기다라는 마음이 동시에 들었거든요. 특히 뒷마당에서 바라본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멀리 산들이 보이고 하늘이 그렇게 높고 파랄 수가 없었죠. 한국에서는 84제곱미터 아파트에 살았는데 여기는 260제곱미터가 넘는 단독주택이에요. 크기만 3배가 넘는 거죠. 그런데 가격은 한국 전세금보다 조금 비싼 정도였어요. 더 놀라운 건 세금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이 복잡했는데 여기서는 재산세 프라퍼티 텍스가 연간 8,500달러 정도였어요. 월로 따지면 70만 원 정도죠. 한국에서 아파트 관리비로 내던 돈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집 구입 과정도 한국보다 훨씬 투명하고 간단했어요. 에이전트가 모든 걸 도와줬고 변호사도 배정해줘서 법적 검토까지 마쳤습니다. 한국에서는 부동산 거래할 때 항상 불안했는데 여기서는 모든 과정이 체계적이더라고요. 2023년 7월 드디어 저희 집을 갖게 됐습니다. 열쇠를 받던 그 순간의 기분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60대에 처음으로 내 집을 갖게 된 거잖아요. 한국에서는 평생 전세로 살았는데 말이에요. 이사한 지 일주일 후 딸아이가 다닐 현지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페더럴 웨이 하이그램 H 스쿨이라는 곳이었는데 시설이 정말 좋더라고요. 수영장, 테니스장, 축구장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한국 사립학교보다 시설이 훨씬 좋았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수업료가 무료라는 것이었어요. 한국에서는 공립학교를 다녀도 각종 보충 수업료, 급식비, 교재비 등으로 월 50만 원은 나갔는데 말이에요. 딸아이는 처음에는 영어 때문에 어려워했지만 금세 적응하더라고요. 특히 수학과 과학은 한국에서 배운 게 오히려 도움이 됐어요. 미국 아이들보다 훨씬 앞서 있었거든요. 3개월 후 딸아이가 아빠 엄마 미국 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라고 하더라고요. 친구들도 생겼고 방과 후에는 드라마 클럽 활동을 한다고 했어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제가 가장 감동받은 건 딸아이가 다시 웃게 된 것이었어요. 한국에서는 항상 지쳐 보였는데 여기서는 활기가 넘치더라고요. 스트레스로 빠지던 머리카락도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도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는 은퇴 후에도 뭔가 계속 일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정말 여유롭게 살 수 있었어요. 월 연금 수입이 하나로 6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 생활비는 300만 원 정도면 충분해요.
집을 현금으로 샀으니까 월세나 대출이자가 없고 재산세와 공과금, 식비, 차량 유지비 정도만 나가거든요. 특히 식비가 정말 저렴해요. 코스트코에서 대용량으로 사면 한국보다 훨씬 싸게 먹을 수 있어요. 소고기도 한국의 절반 가격이고 과일이나 유제품은 더욱 저렴하죠. 의료비도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메디케어 자격이 되려면 65세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그전에는 민간보험을 들면 돼요. 월 $300 정도 내는데 한국 실비보험보다 보장 범위가 넓더라고요. 가장 큰 변화는 스트레스가 확 줄었다는 것이에요. 한국에서는 항상 뭔가에 쫓기는 기분이었어요. 집값 걱정, 아이 교육비 걱정, 노후 걱정. 끝이 없었죠. 여기서는 정말 여유로워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에 물을 주고 오후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해요. 주말에는 딸아이와 함께 시애틀 다운타운 구경도 가고 가끔은 캐나다 밴쿠버까지 드라이브도 해요. 계절마다 다른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에요. 봄에는 벚꽃이 만발하고 여름에는 라벤더 축제가 열려요. 가을에는 단풍이 정말 아름답고 겨울에는 가끔 눈이 와서 동화 같은 풍경을 연출하죠. 한국 친구들이 가끔 안부를 묻는데 다들 부러워해요. 특히 강남에 남아있는 친구들은 여전히 치킷치킷한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세 사기 걱정에 아파트값 폭락 걱정에 노후 걱정까지. 최근에 한국에 계신 동료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요즘 강남 전세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살던 아파트도 전세가 5억 원까지 떨어졌다고 해요. 만약 저희가 한국에 남아 있었다면 정말 큰 손해를 봤을 거예요. 교육비도 마찬가지예요. 강남 사교육비는 더욱 올랐다고 해요. 중학생 기준으로 월 400만 원은 기본이고 고등학생은 500만 원도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딸아이가 만약 한국에 있었다면 지금쯤 입시 지옥에 시달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딸아이가 자신이 좋아하는 공부를 해요. 영문학에 관심이 생겨서 관련 책들을 읽고 창작 활동도 하고 있어요. 성적도 좋아서 명문대학교 진학 가능성도 충분하고요. 무엇보다 가족 관계가 좋아진 게 가장 큰 변화예요. 한국에서는 아이 교육 때문에 항상 갈등이 있었거든요. 공부해라, 학원 가라, 성적이 왜 이래 하면서 매일 잔소리했죠. 지금은 그런 스트레스가 전혀 없어요. 딸아이가 알아서 공부하고 저희는 딸아이의 취미나 꿈을 응원해 줄 뿐이에요. 대화도 많아졌고 함께 보내는 시간도 늘었어요. 올해로 미국에 온 지 2년이 되었는데 정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쉬운 점도 있어요. 한국 음식이 그립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자주 만나지 못하는 것도 섭섭하죠. 하지만 장점이 훨씬 많아요. 깨끗한 공기, 넓은 공간, 여유로운 생활, 무엇보다 딸아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뿌듯해져요. 최근에는 시민권 신청도 준비하고 있어요. 5년 후에는 미국 시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과 미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후회되는 건 왜 더 일찍 결정하지 못했을까 하는 것이에요. 만약 10년 전에 왔다면 딸아이가 더 어릴 때부터 이런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지금 한국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요. 물론 이민이 모든 사람에게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저희 가족에게는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강남 8억 전세의 답답함에서 벗어나 시애틀 단독주택의 자유로움을 얻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뒷마당에서 자라고 있는 토마토를 보면서 참 행복하다고 느껴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여유로운 삶이거든요. 미국으로의 이민 정말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생각이에요. 딸아이가 대학에 가고 결혼해서 손주를 보여줄 때까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행복하지 않은 곳에서 억지로 버티지 마시고 용기를 내서 새로운 길을 찾아보세요. 저희처럼 늦은 나이에도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61세가 된 박정수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 IT 컨설팅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30년 전인 1995년에 미국에 왔으니까 어느덧 미국 생활이 한국 생활보다 길어졌네요. 사실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가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62세나 63세 정도의 조기 은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401k에도 $120만 정도 모았고 집도 15년 전에 모기지를 다 갚았으니까 경제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특히 의료보험 문제가 정말 큰 걸림돌이었어요. 결국 65세까지는 계속 일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과정에서 느낀 점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써봅니다. 먼저 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부부는 둘 다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제가 IT 컨설팅 회사에서 시니어 매니저로 일하고 있고 아내는 회계사무소에서 일해요. 연소득이 저는 15만 달러, 아내는 8만 달러 정도 되니까 합쳐서 23만 달러 정도예요. 아이들은 둘 다 대학을 졸업하고 독립했어요. 큰 아이는 28살로 뉴욕에서 투자은행에 다니고 작은 아이는 25살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스타트업에 다니고 있어요. 다행히 아이들 교육비 부담도 끝났고 집도 2009년에 완전히 갚았으니까 큰 고정비는 없는 상태예요. 401k는 저 혼자 120만 달러, 아내 것까지 합치면 180만 달러 정도 있어요. 그리고 집값이 지금 시세로 130만 달러 정도 나와요. 2000년에 65만 달러에 샀는데 많이 올랐죠. 그래서 순자산으로는 300만 달러가 넘으니까 숫자상으로는 충분히 은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실제로 작년 말쯤부터 진지하게 조기 은퇴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회사 일이 점점 힘들어지기도 하고 젊은 직원들과의 세대 차이도 느끼고 있거든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 모든 게 디지털화되면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 동창들과 화상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듣게 된 이야기가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제 친구 중에 김모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는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57세에 명예퇴직을 하고 지금은 제주도에서 펜션을 운영하면서 살고 있대요. 야, 정수야. 나 이제 진짜 자유롭게 살고 있어. 아침에 일어나서 바다 보면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친구인 이모는 공무원이었는데 60세에 정년 퇴직하고 지금은 등산 동호회 활동하면서 여유롭게 지내고 있어요. 매일 산에 가서 운동하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 읽고 저녁에는 부인과 산책하면서 지내는데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정말 부러웠어요. 저도 빨리 은퇴해서 그런 자유로운 생활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조기 은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401k에서 돈을 빼서 생활하면 되지 뭐가 어렵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조사해보니까 59.5세 전에 401k에서 돈을 빼면 10% 페널티를 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다행히 55세에 회사를 그만두면 마지막 회사 401k에서는 페널티 없이 돈을 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62세에 은퇴하면 페널티는 문제 없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의료보험이었어요. 지금 회사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은 정말 좋거든요. 월 보험료가 가족 기준으로 400달러 정도밖에 안 들어요. 회사에서 대부분을 부담해 주니까요. 그런데 회사를 그만두면 이 보험을 못 받잖아요. 처음에는 코브라 보험을 생각했어요. 코브라는 회사를 그만둬도 기존 보험을 18개월까지 유지할 수 있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비용이었어요. 회사에서 더 이상 보험료를 보조해 주지 않으니까 전액 자비로 내야 하는데 월 1,800달러가 넘더라고요. 1,800달러면 연간 21,600달러예요. 18개월 동안만 계산해도 32,400달러가 들어가는 거죠. 게다가 18개월이 지나면 다른 보험을 찾아야 하는데 그때는 더 비싸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바마 케어를 알아봤어요. 오바마 케어는 기존 병력을 따지지 않고 가입할 수 있어서 좋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오바마 케어는 소득에 따라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처럼 401k에서 돈을 빼서 생활하면 그게 다 소득으로 계산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연간 8만 달러를 401k에서 빼서 생활하면 그게 그의 소득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저희 나이대에서 오바마 케어 보험료가 엄청 비싸다는 거였어요.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400%를 넘으면 보조금을 못 받는데 2인 가족 기준으로 연 소득이 7만 달러 정도만 넘어도 보조금이 없어져요. 실제로 온라인에서 견적을 뽑아보니까 저희 부부가 오바마 케어에 가입하면 괜찮은 플랜은 월 1,500달러에서 2,000달러 사이더라고요. 연간으로 치면 18,000달러에서 24,000달러예요. 게다가 디덕터블도 높아서 실제로 병원에 가면 추가로 돈을 많이 내야 하고요. 더 충격적인 건 제가 당뇨가 있다는 거였어요. 몇 년 전에 진단받았는데 지금은 약으로 잘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존 질환이 있으면 보험료가 더 비싸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바마 케어는 기존 질환으로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불안하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의료 보험료만 연간 2만 달러 이상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생활비까지 합치면 401k에서 연간 10만 달러 이상을 빼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401k가 10년도 안 되어서 바닥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계산해 봤어요. 현재 상황에서 62세에 은퇴한다면 의료보험료 연간 2만 달러, 생활비 연간 6만 달러 지금보다 절약해서 세금 연간 1만 5천 달러 정도, 총 필요 금액 연간 8만 5천 달러, 401k에서 연간 8만 5천 달러를 빼면 투자 수익을 고려해도 15년 정도면 바닥날 계산이 나왔어요. 그러면 77세에는 돈이 떨어지는 거죠. 요즘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는다는데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65세까지 일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65세가 되면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거든요. 메디케어는 미국 정부에서 65세 이상에게 제공하는 의료보험이에요. 메디케어 파트 A는 병원비를 커버하는데 제가 30년 동안 세금을 냈으니까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파트 B는 의사 진료비를 커버하는데 월 185달러 정도 내면 돼요. 거기에 처방약 보험인 파트 D까지 합쳐도 월 250달러 정도면 충분해요. 지금 회사 보험료 월 400달러와 비교하면 오히려 더 싸죠. 물론 보장 범위는 좀 다르지만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보험을 추가로 들어도 월 500달러 정도면 충분해요. 65세까지 일한다면 3년간 추가 소득 45만 달러 세전, 401k 추가 적립 10만 달러, 65세 이후 의료보험료 월 500달러 연간 6천 달러. 이렇게 계산하니까 65세까지 일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합리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장점을 발견했어요. 소셜 시큐리티 연금 문제예요. 소셜 시큐리티는 62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62세에 받으면 정액의 75%밖에 못 받아요. 67세가 정년인데 67세에 받으면 100%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70세까지 늦추면 132%를 받을 수 있고요. 제가 67세에 받을 수 있는 소셜 시큐리티가 월 2,800달러 정도 돼요. 그런데 62세에 받으면 월 2,100달러밖에 못 받아요. 월 700달러 연간 8,400달러 차이예요. 평생 받는 거니까 엄청난 차이죠. 더구나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는 59세니까 저보다 2년 늦게 은퇴할 수 있어요. 아내까지 고려하면 소셜 시큐리티만으로도 월 5,000달러 이상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계산을 다 해보고 나니까 조기 은퇴는 정말 현실적이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한국 친구들처럼 57세, 60세에 은퇴하는 게 부럽기는 하지만 미국은 시스템이 다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미국 시스템의 장점도 새롭게 발견했어요. 첫째,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높다는 거예요. 한국은 대부분 60세 정년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67세까지 일할 수 있고 나이 차별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실제로 제 회사에도 70세가 넘어서까지 일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61세인데 아직 체력이나 정신력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4년 정도 더 일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계속 일하면서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는 게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요. 둘째, 메디케어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료보험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알아보니까 메디케어가 생각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료비 부담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암이나 중병에 걸리면 비급여 항목 때문에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메디케어는 대부분의 의료비를 커버해줘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서플리먼트 보험까지 들면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어져요. 특히 입원비나 수술비 같은 큰 의료비는 거의 다 커버되니까 안심이 돼요. 셋째, 401k와 소셜 시큐리티를 합치면 은퇴 후 소득이 상당히 괜찮다는 거예요. 65세에 은퇴한다면 401k에 140만 달러 정도 있을 거예요. 4% 룰을 적용하면 연간 5만 6천 달러를 뺄 수 있어요. 거기에 소셜 시큐리티 부부 합쳐서 연간 7만 달러 정도 받으면 총 연간 12만 6천 달러 소득이 있는 거죠. 월로 치면 1만 달러가 넘어요. 집은 이미 다 갚았으니까 큰 고정비도 없고 의료보험료도 크게 부담되지 않고요. 이 정도면 충분히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넷째, 세금 혜택도 좋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은퇴하면 소득이 줄어드니까 세율도 낮아져요. 지금은 24% 세율을 내고 있는데 은퇴하면 12%나 22% 정도만 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5세 이상이 되면 세금 공제 혜택도 더 많아져요. 스탠다드 디덕션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요. 이런 걸 다 계산해 보니까 65세까지 일하는 게 정말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물론 아쉬운 점도 있어요. 한국 친구들처럼 50대에 자유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4년만 더 참으면 훨씬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다릴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요즘은 일하는 것도 예전만큼 힘들지 않아요. 코로나 이후로 재택근무도 많이 늘었고 워라밸에 대한 인식도 많이 개선됐거든요. 제 회사도 주 3일은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해줘서 많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일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이 줄었어요. 젊었을 때는 승진이나 연봉에 대한 압박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어요. 오히려 경험이 쌓이니까 일 자체는 더 쉬워졌어요. 최근에는 회사에서 멘토링 프로그램도 맡게 됐어요. 신입사원들에게 업무를 가르쳐주는 역할인데 이게 생각보다 보람찬 일이더라고요. 제가 30년 동안 쌓은 경험을 젊은 친구들에게 전수해 주는 거니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내도 처음에는 제가 조기 은퇴 계획을 포기한다고 하니까 아쉬워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계산을 보여주니까 이해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동안 내가 너무 성급하게 생각했나 봐. 4년만 더 참자고 하면서 격려해줘요. 아이들한테도 이야기해봤는데 다들 현명한 결정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큰아이가 아빠 미국은 한국과 시스템이 다르니까 미국 방식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는 게 맞다고 조언해줬어요. 투자은행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런 재정 계획에 대해서도 잘 아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65세 은퇴를 목표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남은 4년 동안은 최대한 건강을 관리하면서 일하고 401k도 조금 더 늘리려고 해요. 지금 연간 27,000달러씩 넣고 있는데 50세 이상은 추가로 7,500달러를 더 넣을 수 있어서 총 34,500달러까지 넣을 수 있거든요. 아내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많이 넣으려고 해요. 그러면 4년 후에는 401k가 200만 달러를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여유로운 은퇴 생활이 가능하겠죠. 건강 관리도 더 신경 쓰고 있어요. 당뇨가 있으니까 식단 관리를 철저히 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려고 해요. 주말에는 아내와 함께 하이킹을 가는데 이게 정말 좋더라고요. 캘리포니아는 날씨도 좋고 하이킹 코스도 많아서 운동하기에 최적이에요. 그리고 은퇴 후에 뭘 할지도 미리 계획하고 있어요. 일단은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어요. 30년 동안 미국에서만 살았으니까 다른 나라들도 구경해보고 싶고 한국도 자주 가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취미 활동도 늘리려고 해요. 예전에 골프를 좀 쳤는데 은퇴하면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해볼 생각이에요. 오렌지 카운티에는 골프장이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봉사활동도 해보고 싶어요. 한인 커뮤니티에서 새로 이민 온 분들을 도와주는 일이나 영어를 가르쳐주는 일 같은 거요.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분들에게 돌려주고 싶어요. 재정적으로도 더 안정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65세에 은퇴한 후에는 401k에서 4%씩만 빼고 가능하면 70세까지는 소셜 시큐리티를 늦춰서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소셜 시큐리티가 32% 더 늘어나거든요. 건강하게 70세까지 일할 수는 없겠지만 소셜 시큐리티만은 늦춰서 받으면 월 소득이 훨씬 늘어나요. 70세부터는 소셜 시큐리티만으로도 월 7,000달러 정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계획들을 세우면서 느끼는 건데 미국은 정말 계획적으로 살기에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시스템이 복잡하기는 하지만 한번 이해하고 나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거든요. 한국은 제도가 자주 바뀌고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 미국은 기본적인 틀은 크게 안 바뀌어요. 메디케어나 소셜 시큐리티 같은 제도들이 수십 년째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에는 미국이 더 유리한 것 같아요. 물론 개인의 책임도 더 크지만 그만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도 많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조기 은퇴를 고민했던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 과정에서 미국의 은퇴 시스템에 대해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메디케어, 소셜 시큐리티, 401k 세금 혜택 등등. 이런 걸 미리 알아두니까 안심이 돼요. 특히 의료보험 문제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 친구들은 의료보험 걱정 없이 은퇴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65세 전에 은퇴하려면 의료보험을 어떻게 해결할지 반드시 계획해야 해요.
저처럼 회사 보험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코브라나 오바마 케어로 해결할 수는 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연간 2만 달러 이상 들어가는 건 정말 부담이 크죠. 그런데 65세만 되면 메디케어로 해결되니까 그때까지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4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안정적인 은퇴를 위해서는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주변에 있는 다른 한국 분들께도 이런 정보를 나누고 있어요. 저처럼 조기 은퇴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 일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는 분들이 늘었어요. 얼마 전에 교회에서 만난 박모라는 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58세인데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만두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제 경험을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박 형님, 저도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의료보험 문제만큼은 꼭 해결 방법을 찾아두세요. 특히 기존 질환이 있으시면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라고 조언해 드렸어요. 그분도 고혈압이 있으셔서 약을 드시고 계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의료보험이 더욱 중요하죠. 지금 회사 보험으로는 월 $50 정도만 내고 약을 받으실 수 있는데 개인 보험으로 바뀌면 훨씬 비싸질 수 있어요. 또 다른 분은 이미 62세에 조기 은퇴를 하신 김모라는 분인데 의료보험 때문에 정말 고생하고 계세요. 오바마 케어에 가입하셨는데 월 보험료가 $1,400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디덕터블이 $1만 달러라서 웬만한 병원비는 다 본인이 내야 한다고 하세요. 김 형님, 3년만 더 참으셨으면 메디케어로 해결되었을 텐데 라고 말씀드렸더니 정말 후회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미 은퇴를 하신 상황이라 돌이킬 수는 없지만 다른 분들에게는 좋은 교훈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더욱 확신이 서요. 미국에서는 65세까지 일하는 게 정말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걸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나이 듦에 대한 인식이 한국과 미국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50대 후반, 60대 초반이면 이미 늙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직장에서는 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빨리 은퇴해서 여생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60대는 아직 젊다고 생각하는 분위기예요. 실제로 제 회사에도 65세, 70세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활기차게 일하세요. 저희 부서의 톰이라는 동료는 68세인데 아직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프로젝트를 리드하고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지라고 항상 말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도 나이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61세라고 해서 벌써 늙었다고 생각할 필요 없구나. 앞으로 4년 정도는 충분히 현역으로 일할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건강 관리도 더 체계적으로 하게 됐어요. 어차피 4년을 더 일해야 한다면 그 기간 동안 최대한 건강하게 지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매년 종합검진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당뇨 관리도 더 철저히 하고 있어요. 혈당 수치를 매일 체크하고 식단도 영양사와 상담해서 새로 짰어요. 운동도 개인 트레이너와 함께 주 3회씩 하고 있고요. 다행히 회사 보험이 이런 예방 의료에 대해서는 거의 100% 커버해줘요. 연간 종합검진, 영양사 상담, 개인 트레이너까지 다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것도 65세까지 일하는 또 다른 장점이죠. 아내도 마찬가지로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고 있어요. 특히 갱년기 증상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호르몬 치료도 보험으로 받을 수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미국의 직장 보험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방 의료부터 치료까지 포괄적으로 커버해 주니까 안심이 돼요. 최근에는 은퇴 후 계획도 더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어요. 일단 65세에 은퇴하면 첫 번째로 하고 싶은 게 한국 여행이에요. 30년 만에 제대로 된 한국 여행을 해보고 싶거든요. 그동안은 부모님 문안이나 간단한 일로만 한국에 갔었는데 이제는 정말 여행다운 여행을 해보고 싶어요. 친구들도 만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관광도 하고요. 특히 제주도에 있는 김모 친구를 꼭 만나보고 싶어요. 펜션도 구경해보고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도 감상해보고 싶고요. 그때는 정말 자유로운 마음으로 여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가보고 싶은 곳들이 많아요. 캘리포니아에 30년 동안 살면서도 정작 미국의 다른 지역은 많이 못 가봤거든요. 은퇴하면 RV를 렌트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는 것도 해보고 싶어요. 특히 국립공원들을 많이 가보고 싶어요. 옐로스톤, 그랜드 캐니언, 요세미티 등등. 이런 곳들을 시간에 쫓기지 않고 천천히 둘러보고 싶어요. 손자, 손녀들과 보내는 시간도 늘리고 싶어요.
큰 아이가 내년에 결혼할 예정인데 몇 년 후면 손주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할아버지 역할도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지금은 일 때문에 바빠서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못 보내는데 은퇴하면 자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에 놀러 가서 며칠씩 지낼 수도 있고요. 취미 생활도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어요. 예전에 사진 찍는 걸 좋아했는데 요즘은 카메라를 거의 안 만지게 되더라고요. 은퇴하면 좋은 카메라도 하나 사고 사진 동호회도 가입해서 활동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어도 다시 공부해보고 싶어요. 30년 동안 영어만 쓰다 보니까 한국어 실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거든요. 특히 요즘 한국에서 쓰는 신조어들은 거의 모르겠어요. 한국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가끔 답답할 때가 있고요. 한인 커뮤니티 활동도 더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어요. 지금은 교회 정도만 다니고 있는데 은퇴하면 한인회나 다른 단체 활동도 해보고 싶어요. 새로 이민 온 분들에게 도움도 되고 싶고요. 특히 저처럼 IT 분야에서 일하려는 분들에게는 제 경험을 나눠주고 싶어요. 30년 동안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쌓은 노하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후배들에게 전수해주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계획들을 세우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갈 것 같아요. 4년이라는 시간이 처음에는 길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충분히 기다릴 만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처음에 조기 은퇴를 포기했을 때는 좀 아쉽고 답답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한국 친구들은 자유롭게 사는데 나만 계속 일해야 한다는 생각에 우울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61세까지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 안정적인 소득이 있다는 것, 좋은 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감사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 친구들 중에는 조기 은퇴를 했지만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의료비나 생활비 부담 때문에 다시 일자리를 찾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현명한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어요. 4년만 더 참으면 훨씬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요. 아내도 이제는 완전히 동의해요. 여보, 우리가 성급하게 생각했네. 미국은 미국만의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는 게 맞아라고 하면서 격려해줘요. 아이들도 저희 결정을 지지해줘요. 특히 작은 아이가 아빠, 엄마 건강하게 오래 일하시는 게 최고예요. 저희도 그런 부모님이 자랑스러워요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가족들의 지지가 있어서 더욱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일하는 것도 예전보다 훨씬 즐거워요. 65세까지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으니까 마음이 편하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별로 없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어요. 회사에서도 저를 시니어 멤버로 인정해주고 있어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의견을 물어보기도 하고 신입사원 교육도 맡겨주고요. 이런 역할들이 생각보다 보람 있더라고요.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정말 똑똑해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속도도 빠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많고요. 그런 친구들과 일하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제가 경험을 알려주고 젊은 친구들이 새로운 기술을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서로 도우면서 일하니까 정말 좋은 시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미국에서 은퇴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드리고 싶은 조언인데요. 조기 은퇴를 꿈꾸는 것은 좋지만 반드시 현실적인 계산을 해보시기 바라요. 특히 의료보험 문제는 정말 중요해요. 65세 전에 은퇴하려면 연간 2만 달러 이상의 의료보험료를 각오해야 해요. 이게 정말 큰 부담이거든요. 그리고 401k에서 돈을 빼는 것도 신중하게 계산해 보세요. 조기 인출 페널티는 물론이고 세금 문제도 복잡해요.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걸 추천해요. 소셜 시큐리티도 마찬가지예요. 62세에 받으면 평생 30% 적게 받아야 해요. 이게 얼마나 큰 손실인지 꼭 계산해 보세요. 반대로 65세까지 일하면 얻는 장점들도 많아요. 메디케어로 의료보험 문제가 해결되고 401k도 더 늘릴 수 있고 소셜 시큐리티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마음의 안정이 달라져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은퇴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정말 편안해져요. 저도 처음에는 조기 은퇴를 포기하는 게 아쉬웠지만 이제는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4년 후에는 훨씬 여유롭고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 친구들처럼 50대에 자유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는 없지만 대신 60대 후반부터는 정말 걱정 없는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미국은 한국과 시스템이 다르니까 미국 방식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제 경험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 텍사스 댈러스에 살고 있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제 아내 수연이와 함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지금 이 순간 저희 집 2층 마스터 베드룸에서 이 이야기를 녹음하고 있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넓은 뒷마당과 파란 하늘을 보면서 정말 꿈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저희는 서울 구로구 어느 빌라 반지하에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살았거든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이 정말 기적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 5월 저희가 결혼했을 때만 해도 사실 행복했어요. 연애 3년 만에 드디어 결혼한다는 설렘으로 가득했거든요. 민준이는 강남에 있는 중견 IT 회사에서 백엔드 개발자로 일했고 저는 홍대 근처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했어요. 둘이 합쳐서 월 600만 원 정도 벌었는데 그때는 나름 괜찮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문제는 집이었어요. 서울에서 신혼집을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저희 예산으로는 전세도 엄두가 안 나고 월세로라도 괜찮은 곳을 찾으려니 정말 막막했어요. 부모님들께 도움을 청했지만 양가 부모님 모두 은퇴하신 분들이라 큰 도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한 곳이 구로구 어느 낡은 빌라의 반지하였어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70만 원. 전용 면적이 18평 정도 되는 원룸 형태였는데 천장이 낮아서 민준이가 팔을 뻗으면 닿을 정도였어요. 첫날 이사가서 짐을 정리하는데 정말 마음이 착잡했어요. 창문이 반쯤 땅 아래 있어서 사람들 다리만 보이고 습기 때문에 벽지가 곳곳에 떨어져 있고 화장실에는 곰팡이가 벌써 슬어 있었거든요. 그래도 저희만의 공간이라는 생각으로 최대한 예쁘게 꾸며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살아보니 정말 힘들었어요. 우선 습기가 심해서 빨래를 말려도 잘 안 말랐어요. 제습기를 틀어도 하루 종일 돌려야 했고 전기세가 장난이 아니었죠. 여름에는 반지하라서 에어컨을 틀어도 시원하지 않았고 겨울에는 바닥이 차가워서 발이 얼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음이 심했어요. 위층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쿵쿵 소리가 나고 밤늦게 귀가하는 사람들 발소리에 잠을 깰 때가 많았어요. 수연이가 워낙 예민한 편이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생활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월세 70만 원에 관리비 10만 원, 그리고 각종 공과금까지 합치면 매달 집에만 100만 원 가까이 나갔어요. 거기에 교통비, 식비, 통신비 등등 기본 생활비까지 하면 저희 수입의 대부분이 빠져나갔죠. 그런데 정말 절망적이었던 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안 보인다는 거였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은 꿈도 꿀 수 없었거든요. 저희가 살던 동네에서도 투룸 전세가 3억 5천만 원, 4억 원씩 하는데 언제 그 돈을 모으겠어요? 민준이 회사에서도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한국 IT 업계 특성상 야근이 일상이었거든요. 보통 밤 10시나 11시에 퇴근하는 게 당연했고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오면 새벽까지 일하는 날도 많았어요. 주말에도 긴급한 일이 있으면 출근해야 했고요. 저도 디자인 일이 만만치 않았어요. 클라이언트들의 무리한 요구에 밤새 수정 작업을 해야 할 때가 많았고 그런데도 월급은 300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어요. 경력이 쌓여도 크게 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 전환점이 왔어요. 민준이가 회사에서 미국 현지 법인 파견 제안을 받은 거였어요. 처음에는 영어도 서툴고 낯선 땅에 가는 게 무서워서 망설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정말 인생을 바꾼 순간이었어요. 파견 조건이 나쁘지 않았어요. 현지 연봉은 10만 달러 정도였고 비자 처리나 이주 비용은 회사에서 지원해준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미국에서 경험을 쌓고 나면 더 좋은 기회들이 많다는 선배들의 조언도 있었고요. 수연이와 밤새 고민했어요. 사실 두려움이 컸거든요. 한국을 떠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미국에서 살 수 있을까? 언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 가족들과 떨어져서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현실을 생각해보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대로 계속 살면 반지하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아이를 가져도 제대로 키울 환경도 안 되고 노후 준비는 언감생심이고요. 그래서 2023년 12월 마침내 미국행을 결정했어요. 모든 걸 정리하고 텍사스 댈러스로 떠났죠. 미국에 도착한 첫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댈러스 공항에서 나와서 택시를 타고 회사에서 임시로 구해준 아파트로 가는데 도로가 얼마나 넓은지 하늘이 얼마나 높고 푸른지 정말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임시 숙소는 회사 근처 아파트 단지였는데 한국의 오피스텔 같은 느낌이었지만 훨씬 넓고 깨끗했어요. 침실과 거실이 분리되어 있고 주방도 제대로 갖춰져 있고 무엇보다 창문이 커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수연이가 창문 앞에 서서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여보, 햇빛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도 되는 거야? 하면서요. 서울 반지하에서는 하루 종일 형광등을 켜고 살았거든요. 처음 몇 달은 적응하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영어로 일하는 것도 어려웠고 장 보는 것부터 은행 업무, 휴대폰 개통까지 모든 게 낯설었어요. 수연이는 아직 취업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집에만 있어야 했는데 외로움을 많이 탔어요. 하지만 조금씩 적응해가면서 미국 생활의 장점들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우선 민준이 회사 문화가 완전히 달랐어요. 오후 5시면 대부분 퇴근하고 주말에는 절대 일하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야근을 하더라도 초과 근무 수당을 확실히 주고 유급 휴가도 제대로 쓸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동료들의 반응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정시 퇴근하면 눈치를 줬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늦게까지 있으면 왜 집에 안 가? 하고 걱정해 주더라고요. 몇 달 후 수연이도 현지 디자인 회사에 취업했어요. 영어가 완벽하지 않았지만 포트폴리오를 보고 실력을 인정해 준 거죠. 연봉도 한국에서보다 훨씬 좋았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렌트를 내는 것보다는 모기지를 내서 집을 사는 게 낫겠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신용 기록이 중요한데 모기지를 제때 갚으면 신용 점수도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 에이전트를 만나서 상담을 받았는데 정말 놀랐어요. 저희 수입이면 40만 달러 정도 집까지는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5억 원 정도인데 서울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금액이잖아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정말 저희가 그런 집을 살 수 있을까? 하지만 모기지 승인도 쉽게 나왔고 실제로 집들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본 집은 플레이노라는 지역의 타운하우스였어요. 3층 구조에 침실 3개, 화장실 2개 반, 차고도 있고 작은 뒷마당도 있었어요. 한국으로 치면 40평 정도 되는 크기였는데 가격이 35만 달러더라고요. 수연이랑 둘이 집안을 돌아보는데 정말 말이 안 나왔어요. 거실 천장이 얼마나 높은지, 주방이 얼마나 넓은지, 마스터 베드룸에 화장실이 딸려 있고 옷방까지 있는 게 신기했어요. 하지만 더 좋은 집이 있다고 해서 계속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발견했죠. 댈러스 북쪽 프리스코라는 지역인데 신도시라서 모든 게 새롭고 깨끗해요. 2층 단독주택이고 침실 4개에 화장실 3개, 차고는 차 2대를 댈 수 있고 뒷마당은 정말 넓어요. 전체 면적이 2,800 스퀘어피트니까 한국으로 치면 80평 정도 돼요. 가격이 42만 달러였는데 한국 돈으로 5억 5천만 원 정도였어요. 서울에서 5억 5천만 원이면 어떤 집을 살 수 있을까요? 강남은 당연히 안 되고 강북이나 경기도 변두리 가서도 투룸 아파트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큰 단독주택을 살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집을 계약하고 모기지 절차를 받는 동안에도 실감이 안 났어요. 다운페이먼트로 8만 달러를 냈고 나머지 34만 달러는 30년 모기지로 받았어요. 이자율이 6.5%였는데 월 모기지 페이먼트가 2,100달러 정도 나왔어요. 한국 돈으로 매달 280만 원 정도인데 저희 수입을 생각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오히려 서울에서 전세금 대출 이자 내는 것보다 나았죠. 입주하던 날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2024년 9월 15일 맑은 가을 날이었어요. 무버들이 저희 짐을 옮겨주는 동안 수연이랑 빈집 안을 돌아다녔어요. 1층에 들어서니 거실이 정말 넓더라고요. 천장이 15피트는 되는 것 같고 큰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와요. 주방은 아일랜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요리하면서도 거실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고요. 2층으로 올라가니 마스터 베드룸이 나와요. 침실만 한국의 원룸만 한데 거기에 욕실이랑 워크인 클로젯이 따로 있어요. 욕조도 있고 샤워부스도 따로 있고 세면대는 2개씩이나 있더라고요. 수연이가 마스터 베드룸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는데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덩달아 울컥했어요. 여보, 우리가 정말 이런 집에서 살 수 있는 거야? 하면서요. 뒷마당도 정말 좋아요. 잔디가 깔려 있고 나중에 아이들 놀이터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넓어요. 바베큐 파티도 할 수 있고 정원도 가꿀 수 있어요. 무엇보다 이 동네가 정말 좋아요.
새로 개발된 지역이라 모든 게 깨끗하고 학군도 좋대요.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어요. 이사 온 지 몇 달 지나면서 정말 많은 변화를 느꼈어요. 우선 생활 자체가 여유로워졌어요. 공간이 넓으니까 답답함이 없고 방마다 용도를 나눠서 쓸 수 있어요. 한 방은 민준이 홈오피스로 쓰고 한 방은 제가 작업실로 쓰고 게스트룸도 따로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뒷마당으로 나가면 새들이 지저귀고 공기가 정말 깨끗해요. 서울에서는 미세먼지 때문에 창문도 잘 못 열었는데 여기서는 날마다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지내요. 생활비도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요. 집이 넓어졌는데도 유틸리티 비용은 한국과 비슷해요. 전기, 가스, 수도, 인터넷 다 합쳐서 월 $200 정도니까요. 프로퍼티 텍스가 좀 있긴 하지만 한국에서 월세 내던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장 보는 것도 편해요. 집 근처에 큰 마트들이 많고 차고에서 바로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짐 옮기기도 편하고요. 한국에서는 계단으로 무거운 짐을 들고 올라가야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고생이 없어요. 무엇보다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저희가 산 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10% 정도 올랐대요. 집이 투자 수단이 되는 거죠. 한국에서는 집값이 너무 높아서 엄두도 못 냈는데 여기서는 집을 사는 게 당연한 일로 여겨져요. 요즘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할 때면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저희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여전히 좁은 집에서 힘들게 살고 있거든요. 특히 대학 동기들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파요. 결혼한 친구들은 아직도 전세 대출로 힘들어하고 아이가 생긴 친구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느라 정말 힘들어해요. 사교육비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룬다는 친구도 있고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보면 정말 절망적이에요.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일반 사람들 월급은 그대로니까 내 집 마련은 점점 더 어려워지잖아요. 저희가 만약 한국에 남아 있었다면 지금도 반지하에서 살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물론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평범한 직장인도 충분히 괜찮은 집에서 살 수 있어요. 저희 동네만 봐도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비슷한 집에서 살고 있어요. 이웃들도 정말 좋아요. 처음에는 외국인이라서 차별받을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따뜻하게 대해줘요. 특히 옆집 로버트 아저씨는 정원 관리하는 법도 알려주고 추수감사절에는 터키까지 나눠주셨어요. 동네 전체 분위기가 평화로워요. 아이들이 길에서 자전거 타고 놀고 어른들은 조깅하고 주말에는 가족들이 뒷마당에서 바베큐 파티하는 소리가 들려요. 정말 영화에서나 봤던 미국의 교회 풍경이에요. 수연이도 미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영어 실력도 많이 늘었고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어요. 요즘에는 프리랜서로도 일을 받아서 부수입도 생겼어요. 한국에서는 시간당 10,000원도 받기 어려웠는데 여기서는 시간당 $50를 받아요. 민준이도 승진해서 연봉이 $120,000로 올랐어요. 경력이 쌓이면서 더 좋은 기회들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나이 들면 오히려 취업이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경험 많은 사람을 더 선호하는 분위기예요. 건강보험도 생각보다 좋아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으로 웬만한 치료는 다 받을 수 있고 치과나 안과도 따로 보험이 있어서 부담이 크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큰 병에 걸리면 집안이 망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요즘 제일 기대되는 건 아이 계획이에요. 한국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비용 때문에 엄두도 못 냈는데 여기서는 가능할 것 같아요. 우선 공간이 넉넉하고 교육비도 공립학교가 수준이 높아서 사교육 부담이 적어요. 무엇보다 아이가 뛰어놀 공간이 충분해요. 뒷마당에서 놀 수도 있고 동네에 공원도 많고 안전해서 아이 혼자 학교도 다닐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대기오염이나 교통사고 걱정도 많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걱정이 덜해요. 가끔 한국이 그립긴 해요. 특히 부모님들이 걱정되고 한국 음식이나 문화가 그리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한인마트에서 웬만한 한국 음식은 다 살 수 있고 한국 드라마나 예능도 인터넷으로 볼 수 있어요.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계속 제자리인 느낌이었는데 여기서는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와요. 집값도 꾸준히 오르고 있어서 자산도 늘어나고 있고요. 은퇴 계획도 세울 수 있어요. 회사에서 401k도 매칭해주고 소셜 시큐리티도 있어서 노후가 불안하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가 어렵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걱정이 덜해요. 지금 이 순간 저희 집 2층 마스터 베드룸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감격스러워요. 불과 2년 전 서울 반지하에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살던 저희가 이렇게 넓고 쾌적한 집에서 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뒷마당에는 지금 스프링클러가 돌아가면서 잔디에 물을 주고 있어요. 저 멀리 이웃집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놀고 있고 하늘은 파랗게 맑아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에요. 어젯밤에 수연이랑 이야기했는데 정말 다행히 미국에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한국에 그대로 있었다면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아마 여전히 반지하에서 전세 대출 이자에 허덕이면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아이 갖는 것도 엄두 못 내고 노후 준비는 꿈도 못 꾸고요. 요즘 한국 뉴스를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도 미루고 아이 낳기도 포기한다잖아요. 저희도 한국에 있었다면 똑같았을 거예요. 반지하에서 아이를 키울 수는 없으니까요. 여기서는 정말 다른 인생을 살고 있어요. 주말이면 집 근처 호수에 가서 산책도 하고 다운타운에 가서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도 봐요. 댈러스 매버릭스 농구 경기를 처음 봤을 때는 정말 신기했어요. 한국에서는 그런 여가 생활을 즐길 여유도 없었거든요. 음식도 생각보다 다양해요. 물론 한국 음식이 그립긴 하지만 여기서도 한인타운에 가면 웬만한 한국 식당은 다 있어요. 그리고 멕시칸, 이탈리안, 인디안 음식 등 정말 다양한 나라 음식을 맛볼 수 있어요. 쇼핑도 편해요. 아마존으로 주문하면 다음날 바로 집 앞에 배송되고 코스트코 같은 대형 마트에서 한 번에 많이 사서 차고에 보관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차도 없고 집도 좁아서 그런 쇼핑이 불가능했죠. 운전하는 것도 재미있어요. 도로가 넓고 주차 공간도 충분해서 스트레스가 없어요. 한국에서는 주차할 곳 찾느라 동네를 몇 바퀴씩 돌았는데 여기서는 어디든 주차 공간이 넉넉해요. 날씨도 좋아요. 텍사스가 더우긴 하지만 습도가 낮아서 한국의 찜통 더위보다는 견딜만해요. 겨울에는 거의 눈이 안 와서 좋고요. 무엇보다 미세먼지가 없어서 매일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어요. 수연이가 요즘 정원 가꾸기에 빠져 있어요. 뒷마당에 토마토, 상추, 고추 같은 채소들을 키우고 있는데 직접 기른 채소로 요리하니까 정말 맛있어요. 한국에서는 베란다에 화분 몇 개가 전부였는데 여기서는 진짜 정원을 가질 수 있어요. 이웃들과의 관계도 좋아요. 언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 배려하고 도와줘요. 특히 우리가 아시안이라고 차별하지 않고 오히려 다양성을 존중하는 분위기예요. 아이들도 다양한 인종의 친구들과 어울려 놀아서 글로벌한 감각을 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끔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화상통화를 할 때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저희 집을 보여주면 다들 부러워하는데 동시에 씁쓸해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너희는 좋겠다 하시면서도 우리도 그런 집에서 살고 싶다 하는 표정이 역력해요. 부모님들께서는 처음에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외국에서 혼자 살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냐,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시면서요. 하지만 저희가 잘 정착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이제 안심하시는 것 같아요. 작년 추수감사절에 부모님들을 모셔와서 일주일 정도 같이 지냈는데 정말 좋아하셨어요. 특히 집이 넓어서 불편하지 않게 모실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한국의 반지하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부모님들이 뒷마당에서 바베큐 파티하는 걸 보시고는 정말 미국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현실이구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너희가 잘 결정했다.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라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경제적으로도 정말 안정됐어요. 한국에서는 매달 생활비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는데 여기서는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할 수 있어요. 집값 상승으로 자산도 늘어나고 있고 401k로 은퇴 준비도 하고 있어요. 특히 집이 자산이 된다는 게 정말 좋아요. 매달 모기지를 내는 게 결국 내 집의 에퀴티를 늘리는 거니까 집세 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한국에서 월세 낼 때는 그냥 돈이 나가기만 했는데 여기서는 투자하는 느낌이에요. 요즘에는 두 번째 집도 생각하고 있어요. 투자용으로 렌탈 프로퍼티를 사서 임대 수입을 얻는 거죠. 미국에서는 그런 부동산 투자가 일반적이고 세금 혜택도 있어서 좋다고 해요. 교육 환경도 정말 좋아요. 저희 동네 공립학교들이 레이팅이 높아서 굳이 사립학교에 보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사교육비 때문에 아이 교육이 부담스러웠는데 여기서는 그런 걱정이 덜해요. 대학 교육도 다양한 옵션이 있어요. 주립대학도 수준이 높고 장학금 제도도 잘 되어 있어서 실력만 있으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어요. 한국처럼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스포츠, 음악, 미술 등 다양한 방과 후 활동이 있고 여름에는 캠프도 많아요.
아이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져 있어요. 사회 시스템도 믿을 만해요. 법치주의가 잘 정착되어 있고 부패가 적어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요. 실력만 있으면 출신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어요. 의료 시스템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보험만 잘 들어놓으면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응급 상황에는 즉시 대응해줘요. 한국처럼 큰 병원에 가려고 몇 주씩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문화생활도 풍부해요. 댈러스 다운타운에는 뮤지엄, 오페라 하우스, 콘서트홀 등이 많아서 다양한 문화 행사를 즐길 수 있어요. 브로드웨이 뮤지컬도 자주 와서 공연하고요. 스포츠 문화도 재미있어요. 미식축구, 농구, 야구, 하키 등 프로 스포츠 팀들이 있어서 시즌마다 경기를 보러 가는 재미가 쏠쏠해요.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오락이에요. 자연환경도 좋아요. 차로 조금만 나가면 호수나 공원이 많아서 캠핑이나 하이킹을 즐길 수 있어요.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일상이에요. 치안도 우리 동네는 정말 좋아요. 밤에 혼자 산책해도 무섭지 않고 아이들이 동네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어요. 물론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좋은 동네를 선택하면 한국보다도 안전할 수 있어요. 이민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언어나 문화의 장벽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극복됐고 오히려 글로벌한 감각을 기를 수 있어서 좋았어요. 특히 수연이가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소심하고 내성적이었는데 여기서는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해요. 새로운 환경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면서 내면이 강해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는 직장 상사 눈치 보면서 야근하고 미래에 대한 확신 없이 하루하루 살았는데 여기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된 느낌이에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무엇보다 희망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질 게 없다는 절망감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와요. 집값도 오르고 연봉도 오르고 경력도 쌓이고 미래가 밝아 보여요. 가끔 한국 친구들이 부럽다, 우리도 이민 가고 싶다 해요. 하지만 이민이 모든 사람에게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언어나 문화의 차이를 극복해야 하고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어려움도 있거든요. 다만 저희처럼 한국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용기를 내서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젊을 때 이민을 오면 적응도 빠르고 기회도 많아요. 중요한 건 철저한 준비예요. 영어 공부는 기본이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키워야 해요. 그리고 현지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 해요. 저희는 운 좋게 회사에서 기회를 줘서 비교적 수월하게 이민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정말 간절하다면 방법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순간 마스터 베드룸에서 밖을 내다보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불과 2년 전 서울 반지하의 곰팡이 냄새를 생각하면 지금이 꿈만 같아요. 내년에는 아이도 가질 계획이에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해요. 넓은 뒷마당에서 뛰어놀고 좋은 학교에서 꿈을 키울 수 있는 아이를 생각하니 벌써 설레요.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께도 더 자주 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게스트룸도 있고 할 일도 없으니까 편하게 지내실 수 있거든요. 나중에는 아예 이민 오시는 것도 고려해보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보시길 권하고 싶어요.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요.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지금 한국에서 힘들게 살고 계신 모든 분들께 희망을 잃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더 나은 미래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그랬듯이 말이에요. 저는 김민준이었고 제 아내 수연이와 함께 텍사스 프리스코의 저희 집에서 이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서울 빌라 반지하에서 미국 2층 집 마스터 베드룸까지 정말 꿈만 같은 여정이었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 살고 있는 37세 김정민이라고 합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서울에서 아내와 5살 아들과 함께 오피스텔에 살며 하루하루 버텨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을 보면서 과거를 돌이켜보니 정말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도 서울에서 비좁은 공간에 터무니없는 돈을 내며 살아가고 계신 분들께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주거 환경이 미국에서는
오히려 당연한 일상이 되었거든요. 2년 전 서울에서 살았던 오피스텔은 월세가 150만 원이었습니다. 보증금도 3천만 원이나 들어갔죠. 그런데 그 집의 크기가 얼마나 되었는지 아세요? 고작 19평, 전용 면적으로는 16평 남짓이었어요. 원룸 구조의 작은 부엌과 화장실이 딸린 정말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미국에서 살고 있는 아파트는 월세가 1,500불, 한국 돈으로 하면 약 190만 원 정도예요. 서울보다 월세가 40만 원 정도 더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공간의 차이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평수로 따지면 30평이 넘습니다. 정확히는 1180 스퀘어 피트, 한국 평수로 33평이에요. 서울에서 16평에 150만 원을 냈다면 평당 약 9만 4천 원 정도였죠.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33평에 190만 원을 내니까 평당 약 5만 7천 원입니다. 공간 효율성으로 따지면 미국이 거의 절반 가격인 셈이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숫자 비교일 뿐이에요. 실제 생활의 질을 비교하면 그 차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살았던 오피스텔을 떠올려 보면 지금도 답답함이 느껴져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눈앞에 부엌이 있었고 그 옆에 작은 테이블 하나 놓을 공간이 전부였어요. 침대를 놓으면 나머지 공간은 고작 사람 한 명이 겨우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였죠. 아들이 놀 공간이라고는 침대 앞 조그만 바닥이 전부였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아들이 친구를 집에 데려오고 싶다고 했을 때였어요. 그런데 집이 너무 좁아서 친구 한 명만 와도 어른 둘, 아이 둘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 정말 숨이 막힐 지경이었거든요. 결국 아들에게 집이 너무 좁아서 친구는 다음에 초대하자라고 말해야 했는데 그때 아들의 실망한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미국 집은 어떤가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넓은 거실이 펼쳐져요. 거실만 해도 서울 오피스텔 전체보다 클 정도예요. 소파를 놓고 TV를 놓고 커피 테이블을 놓아도 여전히 여유 공간이 남아요. 아들이 거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레고를 가지고 놀아도 어른들이 지나다니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침실은 3개나 있어요. 마스터 베드룸은 침대와 옷장, 화장대를 놓고도 요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넓고 아들 방은 침대와 책상, 장난감 상자들을 놓고도 공간이 남아요. 게다가 방 하나는 아예 서재로 쓰고 있어요. 제가 재택근무할 때 쓰는 사무실이죠. 화장실도 2개예요. 하나는 마스터 베드룸에 붙어 있는 개인 화장실이고 다른 하나는 손님들이나 아들이 쓰는 공용 화장실이에요. 서울에서는 화장실 하나 때문에 가족끼리 아침마다 순서를 기다려야 했는데 지금은 그런 스트레스가 전혀 없어요. 부엌도 완전히 달라요. 서울 오피스텔에서는 싱크대와 가스레인지, 작은 냉장고가 벽 한쪽에 일렬로 붙어 있는 게 전부였어요. 요리를 하려면 몸을 돌릴 공간도 부족했죠. 그런데 지금 집 부엌은 아일랜드 키친이에요. 가운데 성 같은 조리대가 있고 그 주변으로 충분한 공간이 있어서 가족이 함께 요리를 할 수 있어요. 아들이 엄마 요리하는 걸 보면서 옆에서 도와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공간의 차이보다 더 놀라운 건 생활의 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서울에서는 집이 너무 좁다 보니 가족끼리도 서로에게 스트레스를 주게 되더라고요. 아내가 청소기를 돌리면 제가 앉아 있을 곳이 없었고 제가 컴퓨터 작업을 하면 아들이 놀 공간이 없어졌어요. 모든 생활이 서로를 방해하는 구조였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아내가 거실에서 요가를 해도 저는 서재에서 일할 수 있고 아들은 자기 방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어요. 각자의 공간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으니까 가족 간의 갈등도 훨씬 줄어들었어요. 특히 코로나 시기에 이 차이를 절실히 느꼈어요. 서울에 있을 때였다면 가족 모두가 하나의 작은 공간에 갇혀서 몇 달을 보내야 했을 텐데 여기서는 각자 충분한 개인 공간이 있어서 재택근무와 홈스쿨링을 무리 없이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런 넓은 공간이 단순히 실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는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클럽하우스 같은 부대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어요. 추가 비용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죠. 서울에서는 이런 시설을 이용하려면 별도의 회원권을 사거나 매번 이용료를 내야 했는데 말이에요. 아들도 단지 내 놀이터에서 또래 친구들과 자유롭게 뛰어놀아요. 서울에서는 놀이터라고 해봐야 작은 공간에 몇 개의 놀이기구가 전부였는데 여기는 정말 넓은 공원 같은 놀이터가 여러 개나 있어요. 이제 제가 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는지 아시겠죠? 서울에서 150만 원에 16평 오피스텔에 살 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한국 상황이 원래 그런 거라고 땅이 좁고 인구가 많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미국에 와서 살아보니 합리적인 가격에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단순히 집이 넓다는 것 이상으로 가족의 행복과 직결되는 문제더라고요. 물론 미국 생활이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는 건 아니에요. 적응해야 할 것들도 많고 고민되는 부분들도 있죠. 하지만 적어도 주거 환경만큼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만족스러워요. 지금도 서울에서 비좁은 공간에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며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께 제 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것,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서울에서 미국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요. 사실 저희 가족이 미국 이민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주거 문제였어요. 2022년 아들이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할 무렵이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서울 생활에 나름대로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서울에서 일하던 곳은 강남구에 있는 IT 회사였어요. 개발자로 일한 지 10년 정도 되었고 연봉도 약 6천만 원 정도로 나쁘지 않은 편이었죠. 아내도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며 4천만 원 정도를 벌고 있었고요. 부부 합쳐서 연간 1억 원이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서울에서 중산층 정도는 된다고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돈으로도 제대로 된 집에서 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였어요. 저희가 처음 결혼했을 때 살던 곳은 강남구 대치동의 원룸이었어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이었는데 크기는 고작 12평 정도였죠. 신혼부부 둘이 살기에도 비좁았지만 그래도 직장과 가까워서 참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아들이 태어나면서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해야 했어요. 아기가 있으니까 원룸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찾은 곳이 바로 그 오피스텔이었어요. 같은 대치동이었지만 조금 더 외곽에 있는 곳이었죠. 부동산에서 그 집을 처음 봤을 때의 충격을 지금도 기억해요. 중개사가 요즘 나온 집 중에서는 정말 괜찮은 조건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현관문을 열자마자 부엌이 보이고 한 번에 집 전체가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19평이에요? 라고 물어봤더니 중개사가 공급 면적으로 19평이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면적은 16평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서야 알았어요. 광고에 나오는 평수와 실제 살 수 있는 공간이 다르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나마 그 가격대에서 찾을 수 있는 집 중에서는 가장 괜찮은 곳이었거든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50만 원. 당시 저희 월 소득이 약 800만 원이었으니까 월세만으로도 소득의 5분의 1 가까이를 써야 했어요. 이사를 하고 나서 처음 몇 달은 그래도 새 집이라는 기분에 만족하며 지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간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기 시작했죠. 가장 힘들었던 건 아들이 성장하면서 필요한 물건들이 늘어나는데 그걸 수납할 공간이 없다는 거였어요. 기저귀, 분유, 장난감, 옷 등등. 아이 관련 용품들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집은 점점 더 비좁아졌어요. 옷장도 하나밖에 없었는데 어른 2명과 아이 1명의 옷을 모두 넣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을 정리하는 게 정말 스트레스였죠. 여름옷을 넣으려면 겨울옷을 다른 곳에 보관해야 하는데 그 다른 곳이라는 게 침대 밑이나 부엌 선반 같은 곳뿐이었거든요. 부엌 문제도 심각했어요. 냉장고는 작은 투도어 제품이 전부였는데 세 식구가 먹을 음식을 보관하기에는 너무 작았어요. 특히 아이 이유식을 만들어서 보관하려고 하면 냉장고가 금세 가득 찼죠. 야채나 과일 같은 건 아예 사서 바로바로 먹어야 했어요. 요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싱크대가 워낙 작다 보니 설거지 거리가 조금만 쌓여도 다른 요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기가 어려웠죠. 매일매일 그때그때 간단한 음식만 해먹게 되더라고요. 아들이 돌이 지나면서 걸어 다니기 시작하니까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가 뛰어다닐 공간이 없는 거예요. 거실이라고 해봐야 소파와 TV 사이에 조그만 공간이 전부였는데 아이가 그 좁은 공간에서만 놀아야 하니까 답답해하더라고요. 특히 비가 오거나 추운 날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밖에 나갈 수 없으니까 집에만 있어야 하는데 아이가 에너지를 발산할 곳이 없어서 계속 울고 보채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희 부부는 정말 막막했죠. 아내와 제가 둘 다 재택근무를 하게 된 코로나 시기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어요. 집이 사무실과 육아 공간, 휴식 공간을 모두 겸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했거든요. 저는 거실 한쪽 구석에 작은 책상을 놓고 일해야 했고 아내는 침대에 앉아서 노트북으로 업무를 봤어요. 그런데 아들이 집에 있으니까 계속 소음이 나는 거예요. 화상회의를 할 때마다 아이 소리 때문에 마이크를 끄고 켜기를 반복해야 했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중요한 고객사와 화상 미팅을 하던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 거예요. 그 소리가 마이크에 그대로 들어가면서 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어색해졌죠. 고객사 담당자가 혹시 지금 상황이 어려우시면 다음에 다시 미팅하시죠라고 말하는데 정말 창피하고 미안했어요. 그때부터 진짜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아이에게도 좋지 않은 환경이 아닌가 하고 말이에요.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고려해봤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같은 지역에서 조금 더 넓은 투룸을 구하려면 월세가 200만 원을 넘어갔거든요. 저희 소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죠. 그렇다고 더 외곽으로 나가자니 출퇴근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도 지하철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더 멀어지면 통근 스트레스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결정적인 계기는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온 날이었어요. 그날 저녁에 아들이 엄마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작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친구 집은 방이 여러 개 있고 놀이방도 따로 있던데 우리 집은 왜 방이 하나밖에 없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5살 아이가 집이 좁다는 걸 인식할 정도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날 밤 아내와 진지하게 얘기를 나눴어요.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아이도 점점 크는데 이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키우지?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렇다고 더 큰 집으로 이사하자니 월세가 너무 비싸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할까? 그때 문득 대학교 동기 중에 미국으로 이민 간 친구가 생각났어요. 그 친구가 가끔 연락할 때마다 미국 생활 얘기를 들려줬었는데 집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여기는 집이 정말 넓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자랑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사진을 보내주면 정말 놀랄 정도로 넓은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 친구 연봉이 저보다 많지도 않은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연락해서 자세히 물어봤어요. 집값이나 월세, 생활비 같은 현실적인 부분들을 말이에요. 친구가 보내준 정보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친구가 살고 있는 곳은 텍사스 휴스턴이었는데 투베드룸 아파트 월세가 1,300불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170만 원 정도? 서울에서 저희가 내고 있던 월세와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집 크기는 어느 정도야? 라고 물어봤더니 1,000스퀘어 피트 정도 되니까. 한국 평수로 하면 30평 정도? 라고 하는 거예요. 30평이라고요? 저희가 16평에 150만 원을 내고 있는데 거의 2배 큰 집을 비슷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이민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각종 정보를 찾아보고 이민 관련 카페나 블로그도 열심히 읽었죠.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직장도 그만둬야 하고 가족과 친구들과도 멀어져야 하고 무엇보다 낯선 환경에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이 컸거든요. 하지만 주거 환경의 차이를 알고 나니 다른 모든 게 감수할 만해 보였어요. 특히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침 제가 하고 있던 일이 IT 개발이다 보니 미국에서도 충분히 취업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영어는 좀 부족했지만 개발 업무는 언어보다는 기술이 더 중요하니까 크게 걱정되지 않았죠. 이민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게 2022년 말이었어요. H-1B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미국 회사에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고 다행히 몇 군데서 관심을 보여줬어요. 준비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아내를 설득하는 일이었어요. 아내는 처음에 이민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었거든요. 한국을 떠나서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영어도 잘 못하는데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많았어요. 특히 아내는 한국에서 다니던 회사에서 승진 기회도 있었고 친정 부모님과도 가까이 살고 있어서 육아 도움을 받기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걸 모두 포기하고 미국으로 가는 게 과연 현명한 선택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구체적인 자료들을 보여주며 설득했어요. 미국 휴스턴 지역의 집값과 월세, 생활비, 교육 환경 등을 자세히 조사해서 비교표를 만들어 보여드렸죠. 자기야, 이걸 봐. 우리가 지금 서울에서 16평에 월세 150만 원을 내고 있잖아.
그런데 휴스턴에서는 같은 돈으로 30평 넘는 집에서 살 수 있어. 게다가 아이 방도 따로 있고 우리 방도 훨씬 넓고. 아내가 반신반의하며 물어봤어요. 정말? 그런데 다른 생활비는 어떨까? 먹을 것도 비싸고 병원비도 비싸다고 하는데. 맞는 말이었어요. 미국이 주거비는 한국보다 저렴할 수 있지만 의료비나 일부 생활비는 더 비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더 자세히 알아봤어요. 친구를 통해 알아본 바로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이 있으면 병원비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식비도 외식은 비싸지만 집에서 해먹으면 한국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저렴할 수도 있다고 했고요. 무엇보다 결정적이었던 건 교육비 차이였어요. 한국에서는 아이가 조금만 더 크면 사교육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공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사교육에 대한 부담이 훨씬 적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아이가 어리니까 사교육비가 안 들지만 초등학교만 가도 영어학원, 수학학원, 피아노, 태권도 이런 저런 거 다 보내려면 한 달에 100만 원은 기본이잖아.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런 부담이 없다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더 경제적일 수도 있어. 아내도 점점 설득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이 교육 환경에 대한 부분에서 많이 마음이 움직인 것 같았어요. 그래도 영어 때문에 걱정이야. 나는 회화가 정말 약한데 아이 학교 일이나 병원 갈 때 어떻게 하지? 이 부분도 미리 준비했어요.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생활하다 보면 늘 거야. 그리고 요즘은 번역 앱도 잘 되어 있고 한인 커뮤니티도 많으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결국 아내도 동의했어요. 한번 해보자. 정말 안 되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본격적인 이민 준비에 들어갔어요. 2023년 초부터 미국 회사들과 인터뷰를 시작했고 운 좋게 휴스턴에 있는 IT 회사에서 오퍼를 받았어요. 비자 신청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이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차근차근 진행했어요. H1B 비자 추첨에도 당첨되어서 정말 다행이었죠. 드디어 2023년 가을 저희 가족은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13시간 동안의 긴 비행이었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어요. 특히 아들이 너무 신나해했어요. 아빠, 미국 집은 정말 커? 내 방도 있어?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그때마다 정말 클 거야. 내 방도 있고 넓은 거실도 있어라고 대답해 주니까 더욱 기대에 부풀어했어요. 휴스턴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 느낌은 정말 넓다는 거였어요. 공항 자체가 서울의 웬만한 지하철역보다 훨씬 컸거든요. 역시 미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회사에서 제공해준 임시 숙소에서 일주일 정도 지내면서 본격적으로 집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에이전트와 함께 여러 아파트 단지를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양로원 간병사로 일하고 있는 53세 이정숙입니다. 한국에서 이민 온 지 이제 7년째가 되었네요. 오늘 제가 이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정말 많은 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입니다. 한국에서 간병사로 일했던 경험과 미국에서의 지금을 비교해보면 정말 너무나 다른 현실의 때때로 꿈만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미국으로 오게 된 것은 정말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한국에서 간병사로 15년 넘게 일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보고 겪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미국에 와서 같은 일을 하다 보니 이게 정말 천지차이구나 하는 생각이 매일 듭니다. 지금 제가 일하는 곳은 로스앤젤레스 교회에 있는 한인 양로원입니다. 시간당 18달러를 받고 있어요. 한국 돈으로 하면 시간당 24,000원 정도 되겠네요.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니까 한 달에 받는 돈이 세전 2,800달러 정도 한국 돈으로 370만 원 정도 됩니다. 세금을 떼고 나면 실수령액이 2,300달러 정도 한국 돈으로 300만 원 정도를 가져가죠. 처음 이 금액을 들었을 때는 솔직히 그렇게 많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한국에서도 간병사로 일하면 하루에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일을 시작하고 나니까 이게 정말 다른 거더라고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환경, 대우받는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으로서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국에 오기 전 제 인생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일찍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자영업을 했는데 그다지 사업이 잘 되지 않았고 아이 둘을 키우면서 제가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처음에는 식당에서 일하거나 청소 일을 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간병사 일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가 제 나이 36살 때였습니다.
간병사 일이 다른 일보다는 돈을 조금 더 준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정말 만만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당시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아이들 학원비, 생활비, 집세까지 모든 것을 제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한국에서 15년 넘게 간병사로 일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간병사 생활을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끔찍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물론 당시에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죠. 하루 24시간 내내 환자 곁에 있어야 하고 그 중에서 제대로 잘 수 있는 시간은 기껴야 서너 시간 정도였어요. 병실 한쪽 구석에 간이 침대를 놓고 자는데 환자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바로 깨어나야 하거든요. 특히 치매 환자들을 돌볼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밤에 잠을 안 자고 계속 돌아다니려고 하시거나 갑자기 화를 내시거나 때로는 폭력적으로 변하시기도 했죠. 그런 분들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데 그때는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가족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하시더라고요. 돈을 주고 고용했으니까 뭘 하든 다 해야 한다는 식이었어요. 한국에서는 간병사가 정말 온갖 일을 다 해야 했어요. 환자 씻기기, 기저귀 갈기, 식사 도움, 약 챙기기는 기본이고 청소, 빨래, 심지어 환자 가족들 식사 준비까지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리고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의사나 간호사들과의 소통도 간병사가 다 해야 했죠. 보호자 역할까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간병사에 대한 대우는 정말 형편없었어요. 환자 가족들은 간병사를 가정부나 파출부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고 의료진들도 간병사를 거의 투명인간 취급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간병사 탓부터 하고 칭찬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급여도 정말 불안정했어요. 하루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했지만 이게 매일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일주일에 사나흘 일하면 그나마 괜찮은 편이었어요. 한 달에 20일 정도 일한다고 치면 16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는데 여기서 간병사 협회비, 교통비 등등을 빼고 나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그보다 적었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간병사한테 정말 별의별 요구를 다 했어요. 밤늦게 갑자기 전화해서 내일 당장 와달라고 하거나 갑자기 일을 취소해서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일이 없어지는 경우도 많았고요. 계약서 같은 것도 제대로 쓰지 않으니까 나중에 돈을 안 주거나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어요. 특히 중국 교포 간병사들과의 경쟁도 심했어요. 중국 교포분들이 조금 더 싼 가격에 일하시니까 한국인 간병사들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죠. 그렇다고 저희가 가격을 더 낮출 수도 없고 정말 답답한 상황이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것은 간병사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었어요. 사람들이 간병사를 정말 낮은 직업으로 보더라고요. 마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하는 일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이들한테도 엄마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말하기가 창피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간병 일 자체는 정말 전문성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응급 상황에 대처하고 의료진과 소통하고 환자의 심리적 안정도 도와야 하고요. 특히 치매나 중증 환자를 돌보는 것은 정말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 일인데 이런 것들이 전혀 인정받지 못했어요. 제가 미국으로 오게 된 계기는 정말 우연이었어요. 큰아이가 대학생일 때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갔다가 그쪽에서 계속 공부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도와주려고 몇 번 미국에 다녀왔는데 그때 우연히 알게 된 한인분이 미국에서도 간병사 일을 할 수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미국에서 무슨 간병사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한인 양로원이나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는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간병사가 정말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간병사도 정식 직업으로 인정받고 제대로 된 급여와 혜택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때는 한국에서의 간병사 생활이 정말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나이도 40 후반이 되다 보니 체력적으로도 버티기 어려웠고 환자들이나 가족들의 대우도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미국 이민을 고려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돌본 환자분이 정말 잊을 수 없어요. 80대 치매 할머니셨는데 가족들이 정말 극성이었어요. 하루 24시간 내내 할머니 곁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다 기록해서 매일 보고하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몇 시에 화장실에 갔는지, 몇 시에 무엇을 드셨는지, 몇 시간 주무셨는지 모든 것을 다 적어야 했어요. 그런데 할머니 상태가 계속 안 좋아지니까 가족들은 그것까지 간병사 탓을 하더라고요.
제가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할머니가 더 안 좋아진다고 간병비를 깎겠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억울했지만 항변할 방법도 없었어요. 그냥 참고 일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때 정말 이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 50이 넘어서까지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마침 큰아이가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저도 가족 초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이민 준비는 정말 힘들었어요. 영어 공부도 해야 하고 서류 준비도 복잡하고 무엇보다 나이 50에 새로운 나라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15년 넘게 간병사로 일한 경험이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모든 것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잖아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마지막 몇 년간의 경험이 정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새로운 환경에서 일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민을 결심했죠. 이민 와서 처음 몇 개월은 정말 힘들었어요. 영어도 서툴고 미국의 의료 시스템도 잘 모르고 간병사 자격증도 다시 따야 했고요. 미국에서는 간병사도 정식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해야 일할 수 있더라고요. 40시간 정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을 봐야 했어요. 교육과정은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환자 돌보는 방법, 응급처치, 감염 예방, 환자의 권리, 간병사의 권리와 의무 등등을 정말 자세히 배웠어요. 한국에서는 그냥 경험으로 배웠던 것들을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우니까 새로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간병사도 전문직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교육이었어요. 자격증을 따고 나서 첫 직장을 구할 때도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제대로 된 면접을 보고 계약서를 쓰고 급여와 근무 조건을 명확히 정했어요. 시간당 $16부터 시작했는데 경험이 쌓이면서 지금은 $18까지 올랐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근무 환경이었어요. 제가 일하는 양로원은 한 명의 간병사가 담당하는 환자가 최대 5명이에요. 한국에서는 혼자서 한 명의 환자를 24시간 내내 돌봐야 했는데 여기서는 여러 명의 간병사가 교대로 일하면서 여러 환자를 돌보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간병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해요. 환자의 개인 위생 돕기, 식사 도움, 운동 보조, 정서적 지원 등이 주요 업무고 의료 행위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청소나 빨래 같은 것도 별도의 직원이 담당하고요. 한국에서처럼 간병사가 온갖 자비를 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근무 시간도 정확해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가 제 근무 시간인데 시간이 되면 다음 교대 직원에게 인수인계하고 바로 퇴근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처럼 보호자가 늦게 와서 몇 시간씩 기다릴 필요도 없고 갑자기 연장 근무를 요구받는 일도 없어요. 무엇보다 간병사에 대한 대우가 완전히 달라요. 의료진들도 간병사를 팀의 일원으로 대해주고 환자나 가족들도 정중하게 대해주세요. 간병사의 의견도 존중해주고 환자 상태에 대한 정보 공유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요. 여기서는 환자의 권리만큼이나 간병사의 권리도 보호받아요. 환자나 가족이 간병사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무례하게 대하면 시설에서 바로 개입해요. 한국에서는 참고 넘어가야 했던 일들이 여기서는 절대 용납되지 않아요. 급여도 정확하게 나와요. 매주 목요일마다 페이체크를 받는데 근무한 시간만큼 정확히 계산되어 나와요. 오버타임이 있으면 시간당 $27를 받고요. 한국에서처럼 돈을 안 주거나 늦게 주는 일은 절대 없어요. 건강보험 혜택도 정말 좋아요. 회사에서 건강보험료의 80%를 지원해주고 치과 치료나 안과 검진도 보험으로 받을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간병사는 일용직이라 건강보험이나 다른 혜택이 전혀 없었거든요. 연차 휴가도 있어요. 1년에 2주일 정도의 유급 휴가를 쓸 수 있고 병가도 따로 있어요. 한국에서는 아파도 일을 쉴 수 없었는데 여기서는 당연히 쉬라고 해요. 제가 돌보는 환자분들을 보면 한국과 미국의 노인 복지 차이가 정말 크다는 것을 느껴요. 여기 양로원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으세요. 정부에서 양로원 비용을 지원해 주니까 경제적 부담 없이 전문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어요. 시설도 정말 좋아요. 개인 화장실이 있는 1인실이 기본이고 공용 공간도 넓고 깨끗해요. 매일 액티비티 프로그램이 있어서 환자분들이 지루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고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이 상주해 있어요. 식사도 영양사가 짜는 메뉴로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해요. 한국 음식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식 메뉴도 있고요. 한국에서 봤던 양로원들과는 정말 비교가 안 돼요. 가족들의 면회도 자유로워요. 정해진 면회 시간이 있긴 하지만 크게 제약이 없고 가족들이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적극 권장해요.
한국에서는 가족들이 간병비 부담 때문에 자주 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걱정이 없으니까 가족들이 자주 찾아와요. 의료 서비스도 체계적이에요. 정기적으로 의사가 회진을 돌고 응급 상황이 생기면 바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약물 관리도 약사가 담당하고 간병사가 임의로 약을 주거나 의료 행위를 하는 일은 절대 없어요. 환자분들의 표정도 한국에서 봤던 분들과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치매나 다른 질병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것은 같지만 전반적으로 더 평안해 보이세요. 아마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덜하니까 환자분들도 덜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일할 때는 환자분들이 가족들에게 미안해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간병비 때문에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아시니까 빨리 죽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분들을 거의 못 봤어요. 물론 자신의 상황을 안타까워하시긴 하지만 가족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는 죄책감은 훨씬 적으신 것 같아요.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해 주니까 가능한 일이죠. 동료 간병사들과의 관계도 정말 좋아요. 한국에서는 간병사들끼리도 경쟁이 심해서 서로 견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정말 팀워크가 좋아요. 서로 도와주고 정보도 공유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상의해요. 특히 한국에서 온 간병사들이 꽤 많은데 다들 비슷한 경험을 해서 그런지 서로 정말 잘 도와줘요. 영어가 서툰 분들은 다른 분들이 도와주고 새로운 분들에게는 일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고요. 노조도 있어요. 간병사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노조가 있어서 회사와 협상도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미국으로 온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언어나 문화적 차이 때문에 힘든 점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한국에서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훨씬 안정되었어요. 한국에서는 일이 있을 때만 돈을 벌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정규직으로 일하니까 매달 일정한 수입이 있어요. 건강보험이나 은퇴연금도 있고요. 나이 60이 넘으면 소셜 시큐리티도 받을 수 있어서 노후 걱정도 훨씬 덜해요. 무엇보다 간병사라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정말 창피한 직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인정을 받아요. 환자분들과 가족들이 정말 고마워하시고 동료들과 상사들도 제 일을 인정해줘요. 한국에 계신 간병사분들을 생각하면 정말 안타까워요. 그분들도 충분히 전문성 있고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데 제대로 된 대우를 못 받고 있거든요. 한국도 간병사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제도적 지원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요즘 한국에서도 간병비 부담을 줄이려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간병이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인식이 필요해요. 제가 지금 미국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간병사도 전문직으로 인정받고 제대로 된 급여와 혜택을 받아야 해요. 그래야 질 좋은 간병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고 환자분들도 더 나은 케어를 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 저는 정말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일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무엇보다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며 살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이에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요. 지난해 크리스마스 때였는데 제가 돌보던 할머니 한 분이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면서 정수가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한국어로 하신 거예요. 그 할머니는 평소에 영어만 쓰시는 분이었는데 저를 위해서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해주신 거였어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났어요. 한국에서 15년 넘게 간병사로 일하면서 환자분이나 가족분들로부터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받아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대부분 당연하다는 듯이 여겼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불평만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정말 작은 것에도 고마워해요. 환자분들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해 주시고 가족분들도 만날 때마다 정말 고맙다고 말씀해 주세요. 이런 인정과 존중을 받으니까 일하는 보람도 훨씬 크고 더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생겨요. 직장에서의 승진 기회도 있어요. 지금은 일반 간병사지만 경험을 더 쌓고 추가 교육을 받으면 슈퍼바이저나 간병팀장 같은 관리직으로도 올라갈 수 있어요. 급여도 더 올라가고요. 한국에서는 간병사가 아무리 오래 일해도 그냥 간병사일 뿐이었는데 여기서는 경력 발전의 기회가 있어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정말 좋아요.
매월 한 번씩 직무 교육이 있고 새로운 간병 기술이나 환자 돌봄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어요. 치매 환자 케어 전문 과정이나 응급처치 고급 과정 같은 것도 회사 비용으로 수강할 수 있어서 전문성을 계속 키울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간병사가 개인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는데 여기서는 정말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있어요. 힘든 환자를 돌볼 때는 심리 상담도 받을 수 있고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으면 상사나 동료들과 상의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어요. 특히 제가 놀란 것은 환자의 인권에 대한 철저한 보호예요. 환자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고 조금이라도 부적절한 대우를 하면 바로 문제가 되어요. 한국에서는 간병사가 환자에게 화를 내거나 거칠게 대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일이 절대 용납되지 않아요. 환자분들의 사생활도 철저히 보호받아요. 환자 정보는 절대 외부에 유출하면 안 되고 환자분들의 개인적인 일은 가족들 외에는 공유하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간병사들끼리 환자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일하는 양로원에는 한국 분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어르신들이 계세요. 중국 분들, 일본 분들, 필리핀 분들도 계시고요. 처음에는 언어 소통이 걱정되었는데 의외로 간병 일에서는 언어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환자분들의 표정이나 몸짓을 보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돌봐드리는 마음이 전해지면 환자분들도 마음을 열어주세요. 오히려 한국에서 한국 환자분들을 돌볼 때보다 더 감사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미국 생활에서 가장 큰 변화는 주말이 정말 주말이라는 점이에요. 한국에서는 간병사 일이 워낙 불규칙해서 주말이나 휴일 구분이 없었거든요. 갑자기 연락이 와서 나가야 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주말에는 정말 푹 쉴 수 있어요. 주말에는 한인교회에 나가거나 한인마켓에서 장을 보고 한국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 떨고 그래요. 이런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행복이에요. 한국에서는 항상 다음 일 걱정, 돈 걱정으로 마음 편히 쉰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경제적 여유도 많이 생겼어요. 한국에서는 그날그날 벌어서 생활하는 수준이었는데 여기서는 매달 일정한 수입이 있으니까 계획적으로 돈을 쓸 수 있어요. 저축도 하고 가끔 여행도 가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한테 용돈도 보낼 수 있어요. 건강관리도 훨씬 좋아졌어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으로 정기검진도 받고 치과치료도 받아요. 한국에서는 아파도 돈이 없어서 병원 가기를 미루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걱정 없이 건강관리를 할 수 있어요. 미국 의료 시스템의 장점도 많이 느꼈어요. 정기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한국에서는 아픈 다음에 병원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아프기 전에 미리 관리하는 개념이에요. 물론 아직도 아쉬운 점들은 있어요. 언어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간단한 업무 소통은 문제 없지만 복잡한 상황이나 감정적인 대화를 할 때는 아직 부족함을 느껴요. 그래서 꾸준히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한국 음식이 그리운 것도 있고요. 다행히 한인 마켓에서 한국 식재료를 살 수 있고 한인 식당들도 많아서 그나마 괜찮지만 집에서 먹던 그 맛을 내기는 쉽지 않아요.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것도 아쉬워요. 한국에 있는 둘째 아이와 부모님이 그리울 때가 많아요. 요즘은 화상통화로 자주 연락하지만 직접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은 여전해요.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정말 만족해요.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줄었어요. 한국에서는 나이 들면 어떻게 살지, 아프면 어떻게 할지 항상 걱정이었는데 여기서는 사회보장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그런 걱정이 훨씬 덜해요. 소셜 시큐리티나 메디케어 같은 제도를 보면서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가 개인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주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느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한국보다는 훨씬 체계적이고 포괄적이에요. 제가 지금 돌보고 있는 환자분 중에 한국에서 오신 할아버지가 한 분 계세요. 그분이 가끔 한국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한국에서는 나 같은 늙은이가 이런 대우 받기 어려웠을 텐데 미국 와서 복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정말 공감이 되는 말씀이에요. 한국도 지금 많이 변하고 있다고 들어요. 간병에 대한 국가 지원이 늘어나고 간병사의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간병이 개인이나 가족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여요. 제가 미국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간병사가 전문직으로 인정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으려면 제도적, 문화적 변화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미국으로 와서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한국을 떠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지금의 삶을 생각하면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나이 50에 새로 시작하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용기 내서 도전한 덕분에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여기서 계속 간병사로 일하면서 더 전문성을 키우는 거예요. 치매 케어 전문가나 호스피스 케어 전문가 같은 추가 자격도 취득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에서 온 어르신들을 전문적으로 돌보는 한인 양로원에서 관리자로 일해보고 싶기도 해요. 은퇴 후에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살 생각이에요. 미국에서 받는 소셜 시큐리티로도 한국에서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건강보험도 여기서 유지할 수 있거든요. 두 나라의 장점을 모두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 계신 간병사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일이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제대로 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만약 기회가 된다면 해외에서 일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는 간병사에 대한 수요가 정말 많고 처우도 훨씬 좋거든요. 물론 언어나 문화적 어려움은 있지만 그것을 극복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처럼 나이가 많아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어요. 처음엔 두렵고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기회를 갖게 해준 미국이라는 나라에 정말 감사해요. 나이 50에 온 이민자를 받아주고 새로운 기회를 주고 인간으로서 존중해주는 이 사회에 진심으로 고마워요.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면서 이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도 제가 돌보는 환자분들이 편안히 쉬고 계신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보람을 느껴요. 한국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직업적 자부심과 인간적 존중을 받으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행복이에요. 미국으로 와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변화가 정말 긍정적이었다고 확신해요. 앞으로도 여기서 열심히 살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어요.